3. 여태까지만 해도 나는 여름이면 빙수를 직접 만들어 먹었다. 제과점에서 빵은 잘 사 먹는 편인데 빙수만은 절대로 사 먹지 않는다. 빙수의 생명은 팥소에 있는데 요즘에는 이 팥소를 직접 만드는 집이 없기 때문이다. 빙수는 곱게 간 얼음에 팥소만 끼얹어서 먹는 게 가장 맛있다. 그래서 빙수하면 첫 번째가 팥소 맛이고 두 번째가 정말 눈처럼 얼음을 잘게 갈 수 있는 빙수 기계의 칼날 맛이다. 여름이면 나도 가게에서 빙수를 꽤나 많이 팔았다. 가장 기록적인 날은 1994년 여름방학 때 찾아왔다. 그러니까 내가 시와 소설로 등단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고향에 알려진 바로 그 해다. 그 여름은 꽤나 무더웠던 모양이다. 매일 빙수 파는 양이 늘어나더니 어느 날은 결산해보니 134그릇이나 판 것으로 나왔다. 그 사실을 알고 내가 얼마나 흥분했는지 모른다. 당장이라도 어머니에게 자랑하고 싶었지만 그해 여름에도 어머니는 연례 행사처럼 병원에 입원 중이었다. 나는 나중에 어머니가 퇴원하면 자랑하려고 그 숫자를 암기했다. 134그릇. 정말 대단한 숫자였다. 그래, 많이 팔았네. 며칠 뒤 대구의 병원으로 내려간 내가 숫자를 말하자 어머니가 누워서 피식 웃었다. 이제까지 하루 동안 빙수 판 것 중에서 제일 많이 판 거 아니에요? 그것보다는 내가 더 많이 팔았지. 몇 그릇이나 팔았는데요. 옛날에는 얼마나 많이 팔았다고. 여름에 빙수 팔아가지고 가을에 너희들 학교도 보내고 옷도 사 입히고 그랬으니까 얼마나 많이 팔아야 됐겠냐. 나는 보호자용 침대에 앉아 떨어지는 링거 방울을 바라보고 있었다. 엄마, 이제 가게 그만해요. 네가 아직 대학교도 졸업하지 못했는데 가게 그만두면 네 등록금은 어떻게 마련하냐? 내가 글 써서 벌면 되지. 아이고, 돈 버는 게 그렇게 쉬운 줄 알아? 형하고 누나도 대학교 등록금은 내가 벌어서 냈으니까 너도 학비는 돼줄게. 그 다음부터는 네가 벌어서 살아라. 어머니가 웃으며 말했다. 수술을 받은 뒤로 어머니는 사소한 일에도 웃음을 터뜨렸다. 내가 어머니에게서 받은 것들 중에서 제일 훌륭한 것은 대학교 등록금이 아니라 그 웃음이라고 말하면 어머니는 서운해할까? 결국 나는 대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어머니에게서 등록금을 받아야만 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정말 어머니는 돈을 주지 않았다. 대학 졸업 뒤 한 해 동안 나는 여기저기 굉장히 많은 글을 썼는데 번 돈이 전성기 때 뉴욕 제과점 대목 장사는커녕 며칠 번 돈만큼도 되지 않았다. 갑자기 겁이 덜컥 났다. 내가 아는 한 마지막 기회가 뉴욕 제과점에 찾아왔다. 김영삼 대통령이 세계화를 주창할 때만 해도 그게 무슨 소리인지 알 수 없었는데 파리 크라상이나 크라운 베이커리 같은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빵집이 그 작은 도시에도 생기고 나서야 우리는 그게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었다. 내가 봐도 그런 가게에서 파는 빵과 비교해 뉴욕 제과점의 빵은 형편없었다. 뉴욕 제과점과 함께 빵 장사를 시작했던 다른 가게들이 하나둘 파리 크라상이나 크라운 베이커리 같은 가게로 바뀌거나 업종을 전환했다. 그러나 뉴욕 제과점은 꿋꿋하게 1980년대풍으로 그 자리를 지켰다. 이젠 더 이상 새롭게 바뀔 만한 능력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뉴욕 제과점은 우리 삼남매가 아이에서 어른으로 자라는 동안 필요한 돈과 어머니의 수술비와 병원비와 약값만을 만들어내고는 그 생명을 마감할 처지에 이르렀다.
어머니는 며칠에 한 번씩 팔지 못해서 상한 빵들을 검은색 비닐봉투에 넣어 쓰레기와 함께 내다 버리고는 했다. 예전에는 막내 아들에게도 빵을 주지 않던 분이었는데, 기레빠시도 버리지 않고 다 먹었던 분이었는데, 그 모습을 바라보는 심정은 매우 처참했다. 어차피 인생은 그런 것이었던가. 어머니의 자존심은 빵을 팔지 못해서 버린다는 사실을 남들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비닐봉투에 꽁꽁 묶어서 버리는 정도로만 남아 있었다. 그나마도 집 잃은 고양이들이 빵 냄새를 맡고 쓰레기 봉투를 죄다 뒤져놓아 청소차가 다니는 새벽이면 가게 앞 거리에 빵봉지가 난무했기 때문에 눈치채지 못할 사람이 없었다. 그래도 어머니는 가게를 그만두겠다는 말만은 하지 않았다. 그저 내게 말한 것처럼 어느 해 여름에는 빙수를 얼마나 많이 팔았었는지, 어느 해 크리스마스에는 케이크를 얼마나 많이 팔았었는지, 어떤 기술자가 얼마나 속을 썩였는지 그런 말씀뿐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어머니도 당신이 문을 연 뉴욕 제과점이 이제 그 생명을 다했다는 사실을 납득하는 것 같았다. 그런 사실을 납득한다는 건 과연 어떤 기분일까? 나로서는 상상이 가질 않는다. 대학을 졸업한 그 해 처음으로 돈을 벌기 위해 아등바등 애를 쓰던 어느 날 고향에서 전화가 왔다. 뉴욕 제과점을 다른 사람에게 팔았다는 소식이었다. 새로 인수한 사람은 그 자리에 기차 승객들을 상대로 한 24시간 국밥집을 차린다고 했다. 나는 잘 됐다고 말했다. 뉴욕 제과점이 문을 열 때도 나는 거기에 없었는데 문을 닫을 때도 그 광경을 보지 못했다. 나는 국밥집이 된 뉴욕 제과점 자리를 상상해봤다. 잘 상상이 되지 않았다. 이제 이 세상 어디에도 뉴욕 제과점은 없다고 생각하니 조금 쓸쓸한 기분이 들었다. 하지만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는 않았다. 역시 그 당시 내가 처한 문제만으로도 걱정할 일은 많았기 때문이다. 그 얼마 뒤 살던 집마저도 역전해서 시외과구로 이사했다. 가끔 고향에 내려가면 도무지 내가 살던 동네가 아닌 것만 같다. 나는 이제 기차에서 내리면 곧장 택시를 잡아 타고 예전에 논이 펼쳐졌던 자리에 새로 건설된 아파트촌으로 직행한다. 24시간 국밥집으로 바뀐 뒤로 뉴욕 제과점이 있던 곳으로는 한 번도 가지 않았다. 어느 날인가 나는 문득 이제 내가 살아갈 세상에는 괴로운 일만 남았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앞으로 살아갈 세상에는 늘 누군가 내가 알던 사람이 죽을 것이고, 내가 알던 거리가 바뀔 것이고, 내가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이 떠나버릴 것이기 때문이다. 단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문득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그러면서 자꾸만 내 안에 간직한 불빛들을 하나둘 꺼내보는 일이 잦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 사탕을 넣어둔 유리 항아리 뚜껑을 자꾸만 열어대는 아이처럼 나는 빤히 보이는 그 불빛들이 그리워 자꾸만 과거 속으로 내달았다. 추억 속에서 조금씩 밝혀지는 그 불빛들의 중심에는 뉴욕 제과점이 늘 존재한다. 내가 태어나서 자라고 어른이 되는 동안 뉴욕 제과점이 있었다는 사실이 내게는 얼마나 큰 도움이 됐는지 모른다. 그리고 이제는 뉴욕 제과점이 내게 만들어준 추억으로 나는 살아가는 셈이다.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뭔가가 나를 사랑하게 한다니 놀라운 일이었다. 그 다음에 나는 깨달았다. 이제 내가 살아갈 세상에 괴로운 일만 남은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나도 누군가에게 내가 없어진 뒤에도 오랫동안 위안이 되는 사람으로 남을 수 있게 되리라는 것을 알게 됐다. 삶에서 시간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그저 보이는 것만이 전부는 아니라는 사실을, 이 세상에서 사라졌다고 믿었던 것들이 실은 내 안에 고스란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나는 깨닫게 됐다. 그 즈음 내게는 아이가 생겼다. 내가 이 세상에서 사라지고 나서도 아주 오랫동안 그 아이가 나 없는 세상을 살아갈 것이라는 사실을 나는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됐다. 어느 해 추석이었던가 설날이었던가 고향 친구들과 술을 많이 마시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꽤나 늦은 시간이었다. 문득 24시간 국밥집이 떠올랐다. 나는 얼마간 망설인 뒤에 그 집에 가보기로 결심했다. 김천역을 빠져나오면 역전 광장 왼쪽에 뉴욕 제과점이 있었다. 양옆에 셰시로 만든 진열창이, 그 가운데 역시 셰시로 만든 출입문이 있었다. 출입문 오른쪽에는 스티로폼으로 만든 모형 케이크를 늘 진열해 놓았고 왼쪽에는 주방이 있었다. 오후면 기울어진 햇살이 들어오는 바람에 차양을 드리워야 했다. 가게를 볼 때 나는 오후 4시경이면 줄을 풀어 초록색 차양을 드리웠었다.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면 왼쪽으로 80년대 후반에 새로 들여놓은 최신형 케이크 진열대가, 오른쪽으로 개방된 형태의 빵 진열대가 있었다. 한쪽에는 위로 문을 여닫는 아이스크림 냉동고가 있었고 들어가는 길 맞은편에는 식빵, 롤케이크, 밤빵, 피자빵 등 좀 덩치가 큰 빵과 사탕 따위를 놓아두는 진열대가 하나 더 있었다. 그 길을 돌아 들어가면 1번부터 9번까지 테이블이 있었다. 8번과 9번은 수족관 뒤에 있었기 때문에 들어가면서는 잘 보이지 않았다. 출입문의 정반대편 벽에는 클럽 방송이 처음 시작된 해에 구입했던 텔레비전이 높이 설치한 받침대에 놓여 있었다. 어머니는 늘 케이크 상자나 포장용 비닐을 쌓아두는 1번 테이블 한쪽에 앉아서 낮에는 출입문 쪽을, 밤에는 텔레비전 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내 마음속에 영원히 남은 뉴욕 제과점의 모습은 그와 같았다. 24시간 국밥집에 들어간 나는 옛날로 치자면 2번 테이블이 있던 곳쯤 돼 보이는 자리에 앉아 국밥이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텔레비전도 옛날 그 받침대 위에 놓여 있었고 바닥의 무늬도 그대로였으며 나무 장식의 천장도 마찬가지였다. 내 눈길이 닿는 모든 곳에서 나는 우리 가족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곳에서 나는 어린아이였다가 초등학생이었다가 걱정에 잠긴 고등학생이었다가 자신만만한 신출내기 작가였다가 빙수 판매 신기록을 세운 대학생이기도 했다. 그리고 나는 더 이상 고개를 들고 실내를 바라볼 수 없었다. 이윽고 국밥이 나왔고 나는 내내 고개를 숙이고 국밥을 먹었다. 국밥은 따뜻했다. 나는 샘을 치른 뒤 셰시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다. 역전 거리의 불빛들이 둥글게 아롱져 보였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렇게 많은 불빛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그저 조금만 있으면 된다. 어차피 인생이란 그런 게 아니겠는가.